이렇게 머리 뒤로 손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것도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머리 위에 손을 올리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나중에 우리 중간고사 칠 때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는 아마 45개인가 나갈 거예요. 3분 단위로 끊어서 3문제씩 나가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시험 문제를 45문제를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지문을 이제 보기를 4개나 5개에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보는 시험 문제는 다 달라요. 기계가 1번에서부터 45번을 막 섞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문 순서도 1번에서 5번까지를 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3문제 단위로 3분씩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3분이 되기 전에 다 푸는 사람은 다음 3문제 세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으면 핸드폰으로 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 45분 동안은 화면에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컴퓨터 자판을 조작을 해야 되니까 손이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45문제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45분이 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중간고사 때 시험 때 얘기해요. 중간고사도 마찬가지고 학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법률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사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이게 대면으로 강의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농담도 못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조금 시험 들어가려고 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거의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시간 보내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식년이라 요새는 하루 종일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를 보거나 일본 드라마를 봐요.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하려고. 일본어는 옛날부터 공부를 좀 해서 웬만큼 들리는데 중국어는 요새 배우고 있어요. 여담으로 아까 제가 2시 조금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 올려드리고 출석 체크 질문하고 했더니 출석 체크 질문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서 수업을 들었다는 의미로 그 질문에 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올리자마자 몇몇 학생들이 출석 체크 질문에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학생이 1, 2,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4년간 꼭 해보고 싶은 것은 CC를, 캠퍼스 커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6번째에다가 제가 아니 수업도 안 했는데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벌써 하냐 그랬더니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어쨌든 그 출석 체크 질문 사항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수업을 다 들었다는 의미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출석 체크 질문에 한 학생이 나는 대학 재학 중에 교환학생을 가겠다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재학 중에 1억을 모으고 싶다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돈 많이 버는 건 좋죠. 저도 제 제자 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기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유니세프에다가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다가 마이너스 통장이 자꾸 늘어가지고 요새는 5만원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연대 학생들도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는 학생들도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 그거 기부하라고 해서 매달 3만원씩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나중에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 돈이 많은데 기부를 하고 싶다 라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줘요. 부모님한테 도서관 하나 기부하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정년이 한 6년 남았는데
이게 정년때가 가까워지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는 뭐 나중에 연금 받아서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데 제가 책이 엄청 많아요. 대학원 다니고 할 때 그리고 유학 시절에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막 책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사모으는 게 병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새 책이 나오는 사야. 그래서 제가 서울에 거주도 못하고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없지만 책값으로는 아마 아파트 몇 채 값을 썼을 거예요. 보통 교수님들이 연구실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연구실 3개를 갖고 있어요. 방마다 책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도 책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방 하나 분량의 책은 집으로 다시 못 갖고 온다 라고 집사람이 엄포를 넣는 바람에 이사짐센터에 매달 20만 원씩 내고 맡겼다가 최근에 시골에다가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책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몇 년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한 6년 후에 정년퇴직을 하면 그 책을 다 옮겨야 되는데 그 점이 큰 문제가 놔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벌써 그 책을 학교에다가 다 기부를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산 책 중에 한 권에 제일 비싼 책은 한 60만 원짜리 책도 있고 그래요. 국제법은 국내 책보다는 아무래도 외국 책을 많이 보게 돼서 외국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은 기본이고 5, 60만 원 하는 책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면 국제법 도서관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Y색의 사진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렸어요. 이거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사진이 없으면 사진하고 실제 본인이 시험을 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나는 대리시험을 보겠다 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학생은 대리시험 볼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 사진을 올려야 발각이 안 되지. 사진 올리는 데는 내 사진 올리고 시험은 딴 사람이 와서 보면 발각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사진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 문제 이제 아직 답을 할 시간이 아닌데 답을 한 학생 중에서 외국어를 공부해서 교환학생 가겠다 라고 대답한 학생도 있던데 바람직한 태도라고 봐요. 저도 사실은 전공이 국제법이다 보니까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어, 중국어도 했었고 독일어, 불어도 했었고 스페인어도 했었고 다 조금씩은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한 달간 800km를 걷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제 형님하고 아들하고 큰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때 중3이었어요. 큰아들하고 셋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800km를 걸었던 적이 있고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 남미를 한번 일주를 해보는 게 저도 로망 중에 하나예요. 로망 그러니까 추석 기간 중에 키워드로 떠올랐던 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 혹은 인물 중에 나훈아 씨가 있었고요. 그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본방송도 보고 10월 3일날 뭐 스페셜 프로그램 나온다 그럴 때도 봤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나이가 74이랬는데 아직도 그냥 그 목소리도 그냥 캉캉하고 여전한 것 같아요. 나훈아 씨가 한 말을 두고 여러 가지 또 뭐 시끄러워요. 그죠? 정치인들은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걸 해석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도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서일병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고 요새는 또 이일병 교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끄러운데 이일병 교수는 연대 출신인 모양이더라고요. 연대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학교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서일병 사건하고 이일병 사건은 성격이 달라요. 서일병 사건은 권한남용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공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고, 이일병 교수가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 하는 것은 사적 자유의 문제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외교부 장관이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처신이 적절했는가, 이거에 관한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석 직전에 보면 고려대학교를 감사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주점에 가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치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참 대단하게 겁도 없어요. 그죠? 근데 고대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고대 4년 졸업생하고 연대 4년 졸업생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고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가 정해지면 무대포로 달려나가는 그런 성격이고, 연대는 좀 자유주의적인 반면에 또 좀 소심한 측면도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렸던 출석 체크 질문 중에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가 하는 것도 있었고 영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상록수라는 책을, 신훈의 상록수라는 책을 보고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돼 있으니까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 뭐였냐,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레의 망명 시인 네루다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일 포스티노, 우리말로는 우편배달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의 품성하고 한국 사람들의 품성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네마 천국, 일 포스티노 이런 거를 감동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재밌게 본 영화 중에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라는 4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 꽤 길어요. 그것도 재밌게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신제도 얘기를 했는데 배신제도와 관련해서는 12 Angry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 Angry Men이라는 영화는 흑백 영화인데 반드시 한번 보실 거를 권장해드려요. 흑백 영화는 1940년대, 50년대에는 흑백으로도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온 영화 중에 애수, 워틀루 브리지라는 영화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휴일, 로먼 할러데이라는 영화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도 유명합니다. 그 세 개 다 아주 잘된 영화니까 한번 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카사블랑카라는 것은 이제 카사블랑카, 모로코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하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카사블랑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는 한 컷도 모로코에서 찍지 않았어요.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다가 세트를 지어놓고 영화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사블랑카를 방문하면 그 릭스 카페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이렇게 추석 인사 겸 문자, 농담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트럼프 얘기. 트럼프가 자기 스타,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한테 How to beat Biden, 어떻게 하면 바이든을 물리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보좌관이 대답을 하기를 Be positive, be patient.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선거운동을 해보자 라는 의미인데, 이게 또 묘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be positive, 양성을 받아라, be patient, 환자가 되어라 라고 해서 그랬더니 여기에 또 그 꼬리를 물어서 답변한 내용 중에, 야, 이게 트럼프의 대선 전략일지도 모른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바이든이랑 토론하면서 바이든도 코로나에 걸리게 만들어서 자기는 군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고
바이든은 치료를 못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무색한 얘기. 오케이.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한 10가지 정도가 돼서 빨리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자료는 주요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제도에 관한 건데, 요거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고 25개 로스쿨은 법과대학을 폐지했다. 보통 학부 성적, 영어 성적, 니트 성적, 그리고 서류 심사, 면접 점수 이런 거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이번 주가 아마 로스쿨을 원서 접수하는 주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때 교수님들은 그 로스쿨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를 하고 11월 마지막 토요일 날 면접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변호사 시험 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얘기 다 했죠. 일본의 경우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와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학부의 법학교육은 그대로 두고서 대학원 과정으로서 로스쿨을 도입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도 양원제인데 참의원 242명, 중의원 465명. 거기에 반해서 이제 미국도 역시 양원제이긴 하지만 미국은 상원은 무조건 주별로 2명 해서 100명, 하원이 435명, 그래서 합치면 535명에다가 워싱턴 DC에 3명 해서 538명. 이 숫자가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숫자가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경우는 로스쿨 제도는 없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순서대로 보면 미국, 일본, 한국이다. 근데 영국의 경우는 우리 옛날에 이제 제가 교육받던 시절이랑 마찬가지고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교육을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패컬티하고 로가 법과대학이라는 개념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로스쿨은 없다. 그래서 칼리지하고 패컬티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영국의 법학교육 얘기하면서 패컬티가 우리로 치면 칼리지에 해당하는 거고, 영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칼리지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기숙사에 해당하는 건데, 이 기숙사마다 그 재정적인 수준이 달라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숙사, 칼리지가 좋은 칼리지인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경우는 학부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가, 그게 이제 자기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트리니티 출신이다 그러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트리니티 칼리지를 나왔다 그러면 캠브리지 대학 출신 중에서도 최고의 칼리지를 졸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낭여행 갈 기회를 기회가 생기면 런던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옥스포드는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요. 그 칼리지들을 쭉 구경하러 다니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국 유학할 때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을 쭉 구경을 시켜줬어요. 여기는 트리니티 칼리지고, 여기는 킹스 칼리지고, 여기는 퀸즈고, 여기는 수학의 달이고, 뭐 이런 거를 얘기 쭉 안내를 했더니, 그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칼리지 말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캠브리지 대학이 어디 있냐, 캠브리지 대학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캠브리지 대학 건물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따로 없어요. 칼리지를 다 모아놓은 게 캠브리지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는 대학을 빼고 나면 별 볼 거 없어요. 옥스포드는 인구가 한 3, 40만 되니까 그래도 조금 큰 도시고요. 캠브리지는 인구가 10만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학생이 한 2만 명 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대학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보스턴 같은 데도 물론 거기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큰 도시이긴 하지만 제가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네요. 꽤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도 MIT나 하버드 대학으로 유명한 거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어쨌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대학들은 로스쿨 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고 우리 옛날처럼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또 재밌는 게 영국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든 아일랜드 4개로 구성된 국가예요. 주는 아니고 마치 주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져요.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든 아일랜드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잉글랜드가 제일 커요. 인구도 5천만이 넘고요. 잉글랜드가 지금 잉글랜드가 아마 한 5,300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500만, 웨일즈가 300만, 노든 아일랜드가 한 160만 정도 돼요. 그 4개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로리 맥킬로이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노든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성정, 캐릭터는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이리시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 올림픽 나갈 때는 이 로리 맥킬로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국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묘한 부분이 있다. 스코틀랜드를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코틀랜드는 국가는 아니에요. 영국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에서는 이제 UK라는 한 단위로 나오지만 월드컵은 잉글랜드, 웨일즈, 노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각각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옳지 않은 번역이에요. 영국은 그 4개의 단위를 다 합쳐서 부를 때 영국이라고 하는 거고 잉글랜드 대 프랑스 그러면 영국 대 프랑스가 아니라 그냥 잉글랜드 대 프랑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독특한 게 전에 제가 영국의 대학은 3년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잉글랜드의 경우이고 스코틀랜드는 4년제예요. 거기다 또 잉글랜드는 영미법계 국가인데 반해서 스코틀랜드는 대륙법계 국가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한 2, 3만 명이 되면서 변호사가 너무 많지 않냐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변호사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적으면 돈을 벌기가 쉽죠. 그래서 한국에서 기존에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나라도 이제 변호사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옛날보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지 아직도 변호사는 먹고 살만해요. 우리나라 인구 5,100만의 변호사 한 2만 5천 명 될 거예요. 지금 2, 3만 명 보통 얘기하거든요. 영국 인구가 6천 2, 300만 돼요. 우리보다 한 1,200만 명 많은데 변호사는 10만 명이에요. 미국 인구가 3억 이상 1,000만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한 6배 반 정도 되는데 변호사 숫자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조인 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근데 영국에는 변호사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게 있고 솔리시타라는 게 있어요. 바리스타는 법정에서 변론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바리스타라고 해요. 물론 뭐 커피 볶는 사람도 바리스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말하는 바리스타고는 다른 얘기예요. 솔리시타라는 거는 사무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솔리시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류상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될 사안인지 이거를 살펴서 법정에 가서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솔리시타가 바리스타를 고용해가지고 실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 영화, 법률 영화를 보게 되면 솔리시타가 주인공인 경우는 드물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법률 상담한다 그래봐야 영화 얘기가 될 거 없죠. 실제 법정에서 싸우는 거, 법률 다툼을 벌이는 거 이게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발을 쓰는데 이거를 위그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판사나 변호사나 이 법조인들이 법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위그라고 해서 가발, 그 흰머리 가발을 쓰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1심 법원, 2심 법원, 상원
대법원이 있는데 이 대법원의 역할을 과거에는 상원이 롤로즈라고 해서 하우스 오브 로즈, 상원에 속한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원 판사 역할을 했는데 2009년부터 개혁을 해가지고 독립된 대법원을 설립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도 디스트릭트 코트가 있고 하이 코트가 있고 수프림 코트가 있어요. 과거에는 수프림 코트라는 게 따로 없고 상원에서 법관을 하다가 상원의원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의 역할을 했었어요. 또 특이한 것은 영연방 국가들의 최종 법률심은 영국에 와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없어졌고 뉴질랜드 정도가 뉴질랜드의 대법원은 영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상원의원이 이제 너무 많다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그래도 상원의원이 지금 한 800명 정도 되고요. 하원의원은 650명.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숫자 늘려달라고 막 국회의원들이 난리칠 때 항상 예로 드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큰데 국회의원이 650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라 크기가 6배나 되는 미국은 국회의원 숫자 43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100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그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거지. 영국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많아져야 된다. 그거는 옳은 논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학부에는 법학교육이 없고 로스쿨이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인가된 로스쿨을 나와야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데 그 인가된 로스쿨이 전국에 180개 정도가 있다. 근데 이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리트 시험을 보듯이 미국의 경우도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법학 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LSAT라고 해요. LSAT 이 180점 만점인데 170점, 175점 정도 맞아야 하버드를 가고 예일 대학을 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화 중에 리글리 블론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금발이 너무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리글리 블론드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차여가지고 내가 기어코 하버드 로스쿨을 가겠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TV 드라마에서 하버드 대학의 공부 블레들 해가지고 그 페이퍼 체이스라는 원어를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 블레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우리로 치면 16회분 드라마 이런 식으로 연속극 드라마인데 미국 로스쿨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1년에 2번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주 단위로 시행을 한다. 객관식과 단답식. 우리나라는 이제 논술식을 보는데 객관식과 논술식을 보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답하기가 쉽게 짤막짤막하게.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은 숫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채점 상형 문제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국제 변호사라는 거 없다 얘기했죠. 미국의 경우는 주 변호사이고 굳이 정의를 하자면 외국어 능력이 있어서 외국어를 잘해서 국제적으로 법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국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내셔널 로이어. 그래서 그 실제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 시험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학위 명칭에 JD, 주리스 닥터 이거는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하면 주는 학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SJD 이는 미국에서 법학으로 박사과정을 하면 받는 학위고 LLM은 법학으로 석사과정을 하면 받는 학위고요. LLD는 법학 박사를 줄여서 Doctor of Laws라고도 하고 PhD는 그냥 일반 그대로 하면 Doctor of Philosophy에서 철학 박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사회과학 쪽에서는 보통 Ph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박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편제로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석사 2년을 하고 박사 3년 그러니까 9년인데 박사 3년은 기본 연수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박사까지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어하고 어토니의 개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로이어는 단순히 변호사의 개념은 아니다. 법률가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토니는 이제 실제 practicing attorney 해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영어에서는 오히려 어토니. 우리나라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말은 로이어보다는 오히려 어토니가 로이어 그 변호사에 가까운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릭트 어토니는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건 디스트릭트 어토니는 검사예요. 그 다음에 어토니 제너럴은 어토니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검찰총장을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 로이어는 변호사, 어토니도 변호사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로이어는 법률가를 전반적으로 총칭하는 말이고 어토니가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로 임용이 되니까 디스트릭트 어토니 그러면 그 주에 있는 지방 어느 지역의 검사를 얘기할 때 디스트릭트 어토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변호사 출신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클린턴,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였다. 그 다음에 의원 수는 상원 100명, 하원 435명,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올려놓은 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올려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국제법학회에서 만든 국제법 논문대회의 평가 양식인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논문대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종 보고서를 쓴다든지 학교에다가 과제물을 제출한다 할 때 스스로 자가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써놓고 그 논문 내용, 범위가 주어진 주제에 적절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절하게 논의하였는가, 또 논문 결론에 도달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문 내용의 적절성과 현실성, 요게 50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구성과 관련된 게 형식적인 측면이 한 30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글을 쓰려면 그 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선행자료라고 하는데, 선행자료, 인용, 참고문헌,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20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글이든지 간에 평가를 할 때는 대충 비슷한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국제법에 관심이 있으면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국제법 논문대회라는 걸 해요.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기구에 진출할 때 100점 만점에 3점의 가점을 줘요. 장관상을 받으면. 그래서 국제법 논문대회,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관심 있으면 내년 이후에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논문대회는 이미 논문이 제출이 돼서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모의재판대회는 변론서라는 거를 이제 각 팀을 짜가지고 변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변론서가 제출이 돼서 상위 변론서 기준으로 해서 8팀이 본선에 나가서 구두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심사가 진행이 돼서 8팀이 정해졌어요. 원래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10월 10일 날, 요번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그 모의재판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10월 10일 날 재판관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만 연대에 오고 학생들은 집이나 도서관에서 이렇게 줌 방식으로 변론을 구두 변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논문대회나 아니면 모의재판대회 이런 거 참여를 하면 공부도 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그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법률 용어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선례 구속의 원칙, 배신제도 이런 거는 미국의 제도를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의 법을 이해하는데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몇 페이지 정리를 한 건데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법률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미국은 그 당사자주의거든요. 영국의 계통은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잘 써야 돼요. 우리 법제도는 교문주의 혹은 직권주의에서 판사가 중요한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가 중요해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사가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조문이나 이런 데 있으면 판사가 그 내용을 알면 판사가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다 보면 영화에서 갑자기 변호사가 손을 들면서 objection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고서 objection 해가지고 판사가 sustained 그러면 오케이 말해봐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대방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bjection 했는데 그만둬 기각 objection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overrul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jection 했는데 판사가 overruled 그러면 그 objection 얘기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pproach the bench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법률 영화를 보면 변호사끼리 막 신나게 싸우면 판사가 둘 다 이리 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표현 조심해야 돼요. 미국 사회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해요. 개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죠.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하고 개를 부를 때는 이렇게 도꾸도꾸 하잖아요. 요새는 도꾸도꾸란 말 안 쓰지. 옛날에 시골에서 도꾸도꾸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일본 말인 것 같아요. 독인데 그거를 독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독의 기억 발음을 못하니까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독도독도 이렇게 approach the bench 하는 거는 법관이 양 변호사한테 이리 와.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변호사한테 주의를 준다든지 청중들이 못 알아듣게 조용히 할 얘기가 있을 때 이럴 때 approach the bench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변호사가 판사님 저 할 얘기 있습니다. 가서 조용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may I approach the bench? 그러면 yes you may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may I approach the bench? yes you are 하는 거는 이제 그 판사에 대한 호칭, 경칭이에요. yes you are. 그 다음에 may it please the court, may it please the court.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 법정을 만족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데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할 때 관용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변론 시작할 때 의례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may it please the court. 그 다음에 judge, justice, chief justice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judge라는 건 일반 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사는 justice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판사라고 얘기하지만 대법원 판사는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법관의 우두머리는 또 대법원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chief justice 이러면 이제 그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 justice예요. 그러니까 judge는 일반 판사고 justice는 대법원 판사고 chief justice는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chief 하는 거고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싼 판사가 되고 CHEAP 아니면 또 chief CHIP 지금은 정년퇴직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김대중 교수님이 가끔 농담 잘했어요. 칩도 칩 나름이라고 칩을 만드는데 반도체 칩을 만드는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감자칩을 만드는 나라 치고 그렇게 부자 나라가
그 다음에 프로시큐터 검사고, 검사 중에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라는 의미로 디스트릭트 어토니도 역시 검사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리가 배심원이고요. 그래서 12 앵그리 맨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라. 펌 주어리라는 거는 배심원 12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문말로 하면 파토난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12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의견을 통일해야 그게 결정이 되는데 완전히 대치가 돼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 경우를 험주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주어리 시스템에서 12명이 다 합의해야 되는 주도 있고 주에 따라서는 또 12명 중에 10명만 합의하면 되는 주도 있고 이것도 주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 그 다음에 바리스타와 솔리스타, 영국에서는 변호사를 바리스타, 솔리스타 이렇게 부르는데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의 명칭이 District Court, Court of Appeal, Supreme Court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의 경우는 District Court도 있고 Court of Appeal, Supreme Court도 있는데 대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그러는데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도 있고 각 주의 대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 대법원이든 연방 대법원이든 대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하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제1심 법원의 이름이 Supreme Court로 돼 있어서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비록 수프림 코트라고 돼 있더라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수프림 코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제1심 법원 바로 수프림 코트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LSAT 얘기했죠.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봐야 된다. 우리로 치면 리트랑 똑같은 거예요. LSAT은 로스쿨 어드미션 테스트고 리트는 리걸 에듀케이션 엘리지빌리티 테스트. 단어가 더 어렵죠 이게. 그 다음에 로스쿨을 졸업하면 주리스 닥터 학위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마스터 오브 로우즈. 그래서 라틴어를 약어로 줄일 때는 복수니 로우즈가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LL로 바뀌게 된다. 커먼로 간섭법 얘기했죠? 그 밑에 habeas corpus, certiorari, subpoena, affidavit 요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프라는 단어는 변론서를 얘기해요. 구두변론을 위해서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수교 이렇게 되는데 변호인이 제출하는 그 변론서도 브리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률 영화 중에 펠리칸 브리프라는 게 있는데 이 펠리칸 브리프 내용을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 우리 때 여러분들 줄리아 로버츠 아시죠? 우리 때는 줄리아 로버츠 그러면 그냥 입 큰 여자 그 줄리아 로버츠가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중에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도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에린 브로코비치 실제 했던 사람이요. 실제 소송 사건을 다룬 영화로 만든 거고요. 펠리칸 브리프. 펠리칸이라는 거는 이제 새 이름인데 그 미국의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9명 중에 2명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암살을 당했을까를 분석한 게 펠리칸 브리프예요. 이게 이제 로스쿨 학생인 줄리아 로버츠가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암살된 두 사람이 환경론자, 환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판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회사 쪽에서 이 두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이 펠리칸 브리프가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펠리칸 브리프를 누가 썼냐를 가지고 미국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 추적을 해나가고 암살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덴젤 워싱턴이 신문 기자로 나오고 줄리아 로버츠가 로스쿨 학생으로 나와요. 센서십이라는 것, 서미션, 제출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서미션도 변론서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브리프라고도 하고 서미션이라고도 하고 리버트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센서십, 검열이라는 뜻이고요. 시빌라이즈, 이거는 인권,
기본권을 얘기할 때 civil right라고 하고, 그 다음에 Bill of Rights는 성문헌법 중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Bill of Rights라고 합니다. obscenity, 이건 이제 음란한 행위라는 건데, 음란 행위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법률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레시던트, 성결례, 선례 구속의 원칙, 스타레데 시시스라는 거 얘기 나왔었죠. 근데 선례 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판례의 모든 부분이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판례 중에서 레이쇼 데시덴다이, 판결 이유, 판결의 핵심적인 그 부분, 이 부분이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그 밑에 나오는 오비타 딕텀, 이거는 이제 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판결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 부수적인 의견, 이런 거는 선례 구속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스피치, 프레스, 어셈블리, 어소시에이션, 이건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으로 들어가면 contract, tort, property, civil procedure, 기본적인 용어예요. contract, 계약이고요. tort, 불법행위, property, 재산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mage하고 damages,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damage는 피해란 뜻이고, damages는 복수가 되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damages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해배상 혹은 손해배상금이라는 뜻으로 damages가 써요. punitive damage, 레인메이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험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회사가 악의적으로 고객을 막 속이고 하게 되면 미국 법제에는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엄청난 손해배상 액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그게 이제 punitive damages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 punitive damages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일부 상법 규정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기어가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국회에 법이 계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표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이기면 그 피해를 입은 다수 당사자들한테 배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클래스 액션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주주의 권리와 관련해서 일부 도입이 되어 있다. jurisdiction, 재판관할, standing, 제소 적격,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이고요. venue는 재판 장소, 재판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고, 피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원고를 plaintiff라고 그러고, 피고를 defendant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민사든 형사든 간에 원고는 plaintiff, 피고는 defendant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고하고 피고인은 다른 표현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고인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해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 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 클레이먼트도 플레인티프라는 단어와 같이 원고, 청구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어펠란트, 이거는 이제 1심에서 이미 결정이 났는데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2심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걸 어펠란트라고 하고, 2심에 제소당한 사람을 에필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비던스, 증거죠.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미국에는 있어요. 공판, 실제 재판을 하기 전에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여서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을 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데포지션, 공판 전에 선서하에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언한다든지 하는 것을 데포지션이라고 하고, 버든 오브 프루프, 이거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범인이다 라고 입증을 해야만 형사소송에서 유죄 선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beyond reasonable doubt라는 표현이 영미법을 배우다 보면 많이 나와요. inquisitorial adversarial 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집권주의 하에 공판제도를 inquisitorial이라고 하고, 당사자주의, 분쟁의 양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대리인을 쓰게 되죠. 에이전트 혹은 리걸 에이전트,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들끼리 이제 법률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어느 쪽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을 애드버서리얼, 당사자주의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게 이제 소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빌 액션, 민사소송, 크리미널 액션, 형사소송이다. 그 중에 이제 옆에 시빌 액션이라고 제가 대문자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시빌 액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존 트라볼타라는 배우 아시나요? 옛날에 그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노래 그 곡을 부른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영화 배우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아이돌 그 가수 그룹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배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박서준이도 그럴 거고, 또 그 마약 먹고 문제가 됐던 친구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가수로 하다가 연기자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빌 액션은 존 트라볼타가 환경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소송 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송을 부탁하려면 시작할 때부터 돈을 줘야 돼요. 변호사한테 착수금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돈 줘야 되고, 이기면 또 돈 줘야 돼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no win no fee 이 시스템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소송을 이기게 되면 손해배상으로 받는 액수의 3분의 1을 널 줄게. 지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중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D를 쫓아가 보면, 앰뷸런스에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병원 응급실에 쫓아가서 이거 소송 저한테 맡겨주세요.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이기면 3분의 1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앰뷸런스 체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앰뷸런스 체이스라는 뜻은 쉬운 말로 하면 못난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돈 잘 못 버는 변호사.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수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사건을 쫓아다니는 변호사를 앰뷸런스 체이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밑에는 그냥 뭐 용어들이니까 쭉 한번 보세요. 리비전이라는 거, 법을 고치는 것을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어멘드먼트는 약간의 수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 어멘드먼트는 또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미국 헌법에서 어멘드먼트 아티클 몇 조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연방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그 뒤에 필요할 때마다 조항을 추가를 하는데, 그 추가 조항을 어멘드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헌법은 7개의 조항, 원래 만들어진 조항과 27개의 어멘드먼트 조항이 합쳐져 있는 게 현재의 미국 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ight of fair trial, 뭐 interpretation, application 이건 뭐 용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판결에 보면 majority opinion이라고 된 게 이제 실제 판결문이 되는 거고요. majority opinion, 법원에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같으면 전원 재판을 할 경우에는 13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7명 이상이 동의하는 의견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명 중에서 결론은 동의하는데 그 판결 이후에서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나는 좀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이다 할 때는 separate opinion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출한 의견이 다수 의견이 안 되면 판결문에
내 의견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 의견을 판결문에다가 담아놓고 싶다라고 하면 dissenting opinion이라고 해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판결문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그게 dissenting opinion. 그 다음에 criminal law와 관련된 용어들, capital punishment, 사형을 얘기하는 거죠. death penalty 역시 사형이고, lethal injection이라는 건 injection 하면 주사를 놓는다는 건데, lethal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멜 깁슨의 영화 lethal weapon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치명적인 무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lethal injection은 치명적인 주사니까 이거는 이제 주사를 놔서 사형을 집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murder가 살인이고 manslaughter는 과실치사예요. 살인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murder고 중형에 처하고 manslaughtter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는 거 manslaugter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정당방위라는 말 쓰죠. self-defense라고 하죠. 목격자, witness.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 그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거를 perjury라고 해요. 이건 이제 법정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벌을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하고 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즐이라고 하고요. contempt of court, 법정 모욕죄. 그 밑에 People vs. Larry Flint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화예요. 허슬러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잡지사 사장이 이게 표현의 자유에 벗어났다, 음란물이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최근에 10월 3일, 10월 9일, 과거 8월 15일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판사가 집회를 하도록 허용을 해줬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걸 허용할 여지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디펜더라는 것은 디펜더가 변호해 주는 사람인데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변호사 없이는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변호사를 구할 재력이 안 되는 피고인의 경우는 나라가 나서서 변호를 해줘요. 그때 변호사, 국선 변호를 퍼블릭 디펜더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맨스웨아 악투스 레우스, 이거 라틴어인데 이건 맨스웨아는 정신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려겠다는 범의를 맨스웨아라고 해요. 요 위에 멀리스라는 단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악투스 레우스는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해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맨스웨아가 있어야 되고 악투스 레우스가 있어야 된다. 범죄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실제 범죄를 구성하는 행동이 있어야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블 자프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단어들이에요. arrest, charge. 세 번째 단어, 이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발음 기억 문제로 영어 시간에 많이 했죠. indict가 아니고 indict다. 그래서 C가 무검이다. custody, 감금하는 거, 유치하는 거. bail, 보석금, suspended imprisonment, 집행유예. 집행유예하고 기소유예는 다른 거예요. 집행유예는 판사가 징역 2년 해놓고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2년이면 감옥에 2년 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처벌은 받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행유예 2년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별다른 범죄 행위를 안 저지르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게 집행유예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리바기닝, 이거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피고 혹은 피고인 측 변호사 간에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해서 범죄의 형량을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깡패 조직의 보스를 검거를 해야 되는데
중간 보스를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서 중간 보스도 역시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징역 3년감인데 니네 최종 보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형량을 1년만 때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 이게 플리바기닝. 우리나라에는 이 플리바기닝 제도가 없어요. 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Beyond Reasonable Doubt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extradition, 범죄인 인도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인권법 다룰 때 얘기할 텐데 한 나라에서 범인을 잡아서 다른 나라로 범죄인을 보내주는 것을 extradition이라고 얘기해요. 동사는 extradite고요. 여러분들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보면 디카프리오가 온갖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다가 나중에 프랑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이제 톰 행스가 프랑스에 가서 디카프리오를 잡아오는데, 물론 톰 행스가 미국의 이제 법 집행인인데 프랑스의 허락 없이는 프랑스에 가서 그 체포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과 협조를 해서 디카프리오를 미국으로 데려와요. 이 경우는 이제 엑스트라디션이라기보다는 그 프랑스의 협조하에 범죄인을 잡아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이긴 한데,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도 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미란다 워닝, 미란다 경고문이죠. 범인을 체포할 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당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체포하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미란다 워닝인데, 이 미란다 워닝의 미란다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주 나쁜 범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날 체포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다라고 해서 풀려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미란다 워닝, 미란다 경고문 이렇게 얘기해요. Due process, right of silence, 묵비권이죠. 라이벌, 문서에 의한 비방죄,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을 라이벌이라고 하고, 말로 명예를 훼손을 하는 것을 슬렌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구별 없이 다 그냥 명예훼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포메이션, 명예훼손이라는 충칭, 그 다음에 블랙메일링, 공갈, 프로드, 사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발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년 전에도 발간 예정이 있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제가 연대 오기 전에 숙명여대에서 영화 속의 도배이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책으로 한번 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목차로 잡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한 10년 전의 영화까지만 되어 있어요. 최근 영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긴저버거 관련된 영화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크 워터스라고 해서 주공사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영화도 있고, 최근에 또 공들 영화들 나온 것들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가 되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법률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책을 엄청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이제 책을 직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보다 보니까 책도 사고 DVD도 사고 해요. 제가 책만 많은 게 아니라 DVD도 한 1000개 정도 갖고 있고, 음악 CD도 아마 1000장은 될 거예요. DVD도 1000장 될 거고, 책은 몇 권인지 몰라요. 적어도 2, 3만 권은 되지 않을까 추정이에요. 2, 3만 권이면 그 한 권에 10,000원이면 2, 3억이죠. 10만 원이면 20억,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사는데 돈 엄청 썼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욕먹어요.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로스쿨은 3년제인데, 미국의 로스쿨이 3년제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시빌 프로시저, 민사소송이에요. 크리미널 로, 형법, 크리미널 프로시저, 형사소송, 컨트랙트, 계약법, 토트, 불법행위, 리걸 리서치 앤 라이팅. 미국의 경우는 이제 법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거를 1학년 때 배워요. 우리도 이제 로스쿨에서는 법문서 작성 이런 거 따로 배워요. 리걸 리서치 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시빌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더 버딕트라는 영화를 봐라. 크리미널 로를 알고 싶으면 관련된 영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A Time to Kill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리미널 프로시저와 관련해서는 로 앤 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 로 앤 오더는 영화가 아니고 미국의 시리즈물인데 엄청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했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컨트랙에 대해서는 제리 맥과이어, 이거 야구 선수의 계약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걸 리서치, 더 챔버, 더 레인메이커, 아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토트, 불법행위에서 다루는 얘기거든요. 더 레인메이커라는 영화인데, 꼭 한번 보세요. 아주 잘된 영화예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가면 헌법, 증거법, 가족법, 페더럴 텍세이션, 세법, 인슈런스, 보험, 프로퍼티 이런 거를 배우는데 이것과 관련된 영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펠리칸 브리프 아까 얘기했었죠. 아미스타드 이거는 미국의 옛날 그 노예무역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와 관련해서 위트니스 포드 프로스큐션 이거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시작할 때 재밌는 게 마지막 부분에 화장실을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를 자막으로 미리 깔아줘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얘기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뭐 해상법, 커뮤니티 프로퍼티, 커퍼레이트 로, 인터내셔널 로, 매스 코드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영화에는 뭐 이것과 관련된 영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 두 번째 나오면은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공동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레이머 버스 크레이머 이거 이제 아이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크레이머 부부가 싸우는 건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70년대 영화거든요. 사람들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든 영화예요. 이거와 비슷한 영화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I Am Sam이라는 영화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레이머 버스 크레이머 옆에 있는 The War of the Roses라는 영화인데 그 장미의 전쟁이잖아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부부싸움을 가장 그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나타낸 영화가 이 장미의 전쟁이에요. 부부싸움은 아마 거의 뭐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아까 그 시빌 액션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런웨이 주얼리 메스토츠에 나오는 런웨이 주얼리라는 이 영화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런웨이 주얼리 이게 달아난 배심원이라는 뜻인데 배심원이 선정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목을 줄이면서 런어웨이 도망자 이렇게 뭐 그냥 해갖고 했던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심원 제도하고 오늘 법률 영어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과목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법무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나서 학기말 시험 문제로 제가 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세요. 이 국제사회 법이야기가 강의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용이 엄청 많은 거를 한 학기에 다 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함께.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니, 로이어, 바리스타, 솔리시터가 어떻게 다른가? 바이올레이션, 인프린지먼트, 브리치는 어떻게 다른가? 인스펙션, 인베스티게이션, 인포스먼트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와 데미지즈, 퓨너티브 데미지즈란 무엇인가? 선례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시빌로의 의미. 영국법에서 에퀴티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미국 헌법은 기본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숙제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숙제 검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냥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일부를 중간고사에 제가 객관식으로 만들어서 출제를 할게요. 대신에 요거는 각자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요번 학기의 컨셉이, 요번 학기에 제가 과목을 한 과목만 강의해요. 요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지금 뭐 이일병 교수는 요트를 사러 미국을 간다는데 저는 그만한 재력도 없고 이 시기에 미국을 갈 만한 배짱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번 학기에 한 학기 한 과목만 하겠다 그러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각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하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는 시계로는 4시 10분이거든요. 10분 쉬었다가 4시 20분부터 국제법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그 다음에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 관련 조항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 교과서는 사라 그래놓고 보지도 않고 자꾸 딴 거 강의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과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구상한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중에서 강의하는데 가장 근접한 책을 일단 하나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전에 이제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쓸 책에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책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사실상 우리 교재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재는 국제법에 관한, 국제사회 법에 관한 내용인데 일본 책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헌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쭉 나간다고 이제 속도를 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 오늘 강의 후반부는 거기에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별도로 올려드릴 자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후반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